근데 자기, 아무도 모르게 잘 처리할 수 있겠어? 당신 와이프도 똑똑하고 당신 아들이랑 조카도 똑똑해서 당신을 가만 두겠냔 말이야. 자기들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뭘 어쩔 거야. 다 헛똑똑이들인 거 여태 겪어보고도 몰라? 우리 자기는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으면 돼.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대화는 대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천인공노할 인간들이 짓거린 소리입니다. 평소 이런 사연 유튜브를 듣다 보면 놀랍거나 기함할 만한 일화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게 일어났던 기괴한 사건 또한 그 어느 사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고 따끔한 조언이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든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집안 살림할 때마다 라디오처럼 틀어놓는 이 채널에 제 고민을 한번 보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자식처럼 키운 남편의 조카가 시집을 가게 됩니다. 당연히 제가 혼주석에 앉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 조카 결혼식이지만 남편 없이 저만 혼주석에 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고인이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두 눈 뜨고 멀쩡히 잘 살아있습니다. 이미 남편과 갈라선 지 오래됐는데 남편이 아닌 제가 남편 조카 결혼식 혼주석에 앉아있는 걸 보고 남들이 흉을 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아들과 남편 조카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내심 소심한 저는 걱정이 크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제 가족의 사연을 들어보시고 지혜로운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년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가 된 지 3년차가 되었을 때였죠. 그때 저는 3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리기도 했고 교사로서 가장 열정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는 저희 반 학생들에 대해 미리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 반에 단 한 명만이 양쪽 부모님 없이 조손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반 아이들 모두 양쪽 부모님이 있는 반면 그 친구만 유일하게 조손 가정이었죠. 그래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그 친구를 특별히 더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상처를 받지 않고 무사히 1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다짐이었죠.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행사 중 학부모가 참여해야 하는 행사가 있으면 저는 꼭 그 친구 집에 들러 할머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학교 행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림장만 딸랑 써보내는 것과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해 드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학기를 무사히 잘 보내고 가을 운동회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할머님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그 친구의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오늘은 또 어쩐 일로 오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화로 해주셔도 되는데요. 계속 발걸음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님 얼굴도 뵙고 지연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다음 주에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3학년들은 아빠랑 달리기 하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지연이랑 같이 달려주실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있을까 해서. 아유, 선생님,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연이한테 삼촌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삼촌이 지연이한테 아빠 노릇 해주겠다고 얼마 전에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고 있어요. 늙은 엄마가 혼자서 어린 손녀 키우는 게 마음 걸렸나 봐요. 지연이는 삼촌이랑 달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렇게 저는 그해 가을 운동회 날 저의 남편 될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웃는 얼굴에 인물이 아주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생의 할머님께 이 이야기를 들은 터라 효자라고 생각하고 만나서 그런지 인성까지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지연 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연이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연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힘들게 집까지 찾아오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주세요. 남편은 제게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저는 따로 연락을 하기보다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직접 찾아뵙고 할머님께 설명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사적인 감정이 담길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독감이 유행할 때 남편의 조카가 아프게 돼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된 계기가 생겼고 제 예상처럼 남편과 저는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 남편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을 본 순간 저희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반짝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당연히 절 반겨주었지만 저희 집에서는 홀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모자라 부모 없는 어린 조카까지 키우는 남편을 반길 리가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하려거든 자신들과 연을 끊은 뒤에나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강경하셨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걸 느꼈거든요. 인물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고 요즘 남자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 때문에 저도 결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그건 저희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처럼 좋은 마음 가지고 성실하게 잘 살면 저희에게도 큰 복이 찾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친정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된 저는 친정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게 되었고 시모와 남편 조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남편 조카가 클 때까지만 시모를 모시고 함께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왕 시모랑 같이 살게 됐으니 저는 시모를 제 부모처럼 그리고 남편의 조카를 내 새끼처럼 생각하고 살기로 결심을 했죠. 남편은 대기업 해외부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게 잘 벌어왔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외로 출장을 가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시모가 제게 엄청 헌신적으로 잘해주신 것도 있었고 제 삶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아이 계획을 하자마자 임신에 성공할 정도로 남편과의 사이도 남부럽지 않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제 아이를 가졌던 그때가 남편과 제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아기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상황에 내가 당연히 당신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나 출장 가게 됐어. 새삼스럽게 왜 그래? 당신 출장이 뭐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가는 건데 뭘 그렇게 미안해해. 괜찮아. 저는 남편이 말하는 출장이 평소에 가던 출장과 같은 평범한 출장인 줄 알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출장은 길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 출장도 그런 줄 알았죠.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미안해하는 남편이 당황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시모도 저와 같은 생각인 듯 했어요. 너 없는 동안 이 애미가 며느님 잘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출장 갈 때마다 신나서 가던 놈이 마누라가 내 애 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고 가긴 미안해져? 그게 아니라요. 저
남미로 장기 출장 가게 됐어요. 1, 2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 1년은 있어야 돼요. 남편의 말에 시몬은 들고 있던 콩나물을 집어던졌습니다. 너 미친놈이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1년씩이나 장기 출장을 간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라서요. 회사에서 가잖아요. 안 된다. 회사에서 가라고 했든 말든 안 돼. 너 지금 가버리면 네 새끼 뱃속에서 크는 것도 못 보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못 보는데 그게 말이 되니? 네가 그러고도 승희 얼굴 볼 자신이 있어?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에게서 배신감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남미 출장 가면 과장으로 승진시켜준대요. 그러니 가야죠, 뭐 어떡해요. 남미 갈 줄 알았으면 저도 임신 계획은 안 했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걸 저도 어쩌겠어요.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게 네 가족이야, 이놈아. 수미는 지 친정이랑도 연 끊고 너만 믿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홀라당 남미로 가버리면 어떡하란 말이야. 일을 그만둬서라도 수미 옆에 붙어 있어. 엄마, 그럼 돈은 누가 벌어요? 우리 식구들 먹고 살려면 제가 벌어야 되잖아요. 승진하고 남미로 가면 지금 받는 돈보다 2배 이상은 더 받을 거라고요. 그거면 우리 식구들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날 남편과 시몬은 새벽이 될 때까지 말싸움을 했습니다. 시몬은 일을 그만둬서라도 가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제가 혼자 애를 낳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가야 된다고 울었어요.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돈 때문에 가는 거야? 지금 당신 월급으로도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승진은 조금만 더 나중에 되는 거고. 꼭 이런 상황에 남미를 가야겠어? 나랑 우리 아기는 어떡하라고. 엄마 그러시잖아. 엄마가 옆에서 나보다 더 잘해줄 거야. 제발 당신이라도 나 믿고 한 번만 허락해줘. 부탁할게. 저도 시모와 함께 남편이 남미로 장기 출장 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남편은 시모와 저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코 남미로 긴 출장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짐을 싸고 나간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시모에게 들키지 않게 숨죽여 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외로운 날이 그날이었죠. 남편이 절 버리고 가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좌절감이 상당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이라도 저는 절대 좌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때문에 친정 식구들과도 연을 끊어버린 상황이라 더더욱 무너질 수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셨던 시몬은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친정엄마도 이렇게 못해주겠다 싶을 정도로 삼시세끼 직접 차려 먹여주시고 밤마다 퉁퉁 부어있는 제 두 다리를 주물러 주시고 직접 곧 태어날 아이의 옷도 만들어주시곤 하셨죠. 시모 덕분에 남편 없이도 그 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제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남편의 조카 때문에도 한 번 더 웃을 일이 생겼었죠. 그렇게 10개월이라는 외로우면서도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친정부모님도 남편도 없는 출산이었지만 제 옆에는 시모와 남편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시모는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제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수미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너한텐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어머님 없었으면 혼자서 애 낳아야 했어요.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이제 나한테는 남미로 가버린 아들 놈보다 수미 네가 먼저다. 무슨 수가 있어도 나는 네 편이고 네 옆에 있을 거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시모와의 사이가 남편과의 사이보다 더 돈독해질 때쯤 남편은 1년 만에 남미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마른 체형이었던 남편은 그곳에서 어찌나 잘 먹고 잘 지냈는지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 올라와서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이 때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먼 타국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 혼자 잘 지낸 것 같은 불신한 마음도 들더군요. 시모는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을 참답지 않아 했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1년 동안 고생 많았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 비록 준아 뱃속에 있을 때는 당신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준아 커가는 모습은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간 건데 엄마나 당신이나 옆에서 너무 달달 볶는 거 아니야? 달달 볶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1년 동안 고생해서 일하고 한국 왔는데 어머님 말씀 때문에 속상해할까봐 그러는 거지. 어떻게 내 말뜻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당신은 말은 좋게 하면서 속으로는 내 욕하고 있잖아. 누가 모를 줄 알아? 엄마랑 둘이서 나 없는 동안 내 욕을 얼마나 했을 거야.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면서 엄마랑 당신이 나한테 빠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이 머나먼 타국으로 출장을 가버린 것에 대해 속상한 마음도 들었고 그런 남편이 믿기는 했지만 남편이 생각하는 정도로 남편을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남미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남편을 오히려 이해하며 남편을 기다렸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건넨 위로의 말을 위선적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당황스러웠지만 1년 동안 지쳐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만났는데 지난 일로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남편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1년 전보다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자신의 아들을 처음 보고도 반가운 마음을 가지긴커녕 시큰둥한 표정만 지어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시모가 남편에게 또 한 소리 했습니다. 넌 네 아들을 보고도 왜 그렇게 시큰둥한 표정을 짓냐? 이름 한번 불러주고 안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낯설어서 그렇죠. 숨이 배가 불렀을 때 출장 간 것도 아니고 임신하자마자 간 거라 어디서 떡하니 나타난 애처럼 느껴지는 걸 어떡해요. 넌 그게 할 소리니? 너 그동안 준아한테 애비 노릇 한 번 안 했으니 이제라도 좀 해라. 낯설어도 노력을 좀 하란 말이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갑자기 만난 내 자식한테 마음 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신의 아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마음 여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남편의 말이 제겐 너무나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찔끔 흘러나오려는 걸 꼭 참고 있는데 남편의 입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죠. 그리고 저 한국으로 완전히 온 게 아니고 다음 달에 다시 남미지사로 가야 돼요.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의 말에 시모도 충격을 받았는지 시모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리는 몸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모의 눈을 피하며 호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1년만 있다가 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미로 가려는 직원들도 잘 없고 회사에서 지켜보니 제가 제일 적임자 같다고 아예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제 선택이 아니라 회사에서 그러라고 해서 가는 거니까 너무 원망만 하지 마세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남들은 안 가려고 하는 남미를 너는 왜 또 가려는 거야? 이번에 가면 또 1년이냐? 이번에는 완전히 가는 거라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저도 모르고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엄마, 회사에서 가라는데 제가 뭘 어떡하겠어요. 저 회사에서 그냥 힘없는 직원이에요. 아들한테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남미로 가기로 했던 그날부터 제가 지금까지 참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번엔 정말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남미로 가버린다는 남편의 말에 폭발해버린 저는 시모가 앞에 있는 것도 까먹은 채 눈이 뒤집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남미 가려면 이번엔 나랑 윤도장 찍고 가. 신혼생활도 못 즐기고 임신기간 동안 옆에 있어주지도 않고 나 버리고 가버리더니 1년 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그것도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또 왜 그래? 나 이해해주는 척하더니 아니었어? 역시 당신도 엄마랑 똑같았어. 내가 언제까지 이해만 해야 돼? 당신 한국에 있어도 되잖아. 당신 선택이 아니고 회사에서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가는 거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땐 아니야. 이번엔 분명 당신 의사도 포함되어 있는 결정이야. 내 말 틀렸어? 저의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가라고 해서 가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의 표정을 보니 제 추측이 맞는 듯했고 시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등을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엄마 그만하세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에요. 저를 너무 원망만 하지 말아주시고 이해해주세요. 남편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조차 느끼지도 않는 듯했어요. 이혼하자. 나는 당신 책임감 있는 모습 하나만 보고 결혼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처자식 버리고 가버리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랑 나는 더 이상 못 살아. 가기 전에 이혼 도장 찍고 가. 이혼? 당신이랑 나랑 이혼하면 우리 엄마랑 지연이는 어떡하고? 나는 당신 하나만 믿고 그 먼 땅으로 돈 벌러 가는 거라고. 책임감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없는 거 아니야? 이혼하자는 저의 말에 시모와 자신의 조카는 어떡하냐며 걱정을 하는 남편이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고 있을 때 시모가 제 앞에 서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대로 가버리면 내 재산 너한테 한 푼도 못 준다. 숨이 앞으로 다 돌려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 엄마야말로 정말 왜 이러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지금 돈으로 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들이지 수미가 엄마 딸이 아니에요. 형 죽고 제가 엄마한테 했던 효도 다 잊으신 거예요? 수미는 친정 반대에 무릎 쓰고 너랑 결혼한 수미는 넌 그걸 다 잊은 거야?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엄마랑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엄마 재산 한 푼도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저 잡지 마세요. 그때 당시 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시모에게 자식한테 물려줄 만큼의 재산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남미로 떠나려는 남편을 붙잡아두고 변호사까지 껴서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한 남편은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머나먼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다시 남미로 돌아간 날
시모가 절 불렀습니다. 수미야, 내 앞으로 된 재산은 다 네 몫이니까 그렇게 알아둬라. 그리고 내가 사망보험을 몇 개 들어보려고 해. 그것도 다 네 앞으로 해줄 테니까 우리 아들놈이 너한테 하고 있는 이 괘씸한 짓들을 날 봐서라도 용서해다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람 말대로 전 어머님한테 며느리일 뿐인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냥 며느리냐? 보러미에 어린 조카까지 달린 내 새끼가 얻어준 은인 같은 며느리인데 그런 조강지 쳐두고 돈에 눈이 먼 내 아들 허물까지 감싸준 며느리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한테 보답을 해야지. 시모한테 얼만큼의 재산이 있는지는 가늠할 수 없었지만 사망보험금을 제 앞으로 해주겠다는 시모의 말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보험 몇 개씩이나 들면 한 달에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지 마세요. 저 그 돈 없어도 돼요. 보험비는 내가 낼 거니까 넌 신경 쓸 것 없다. 그리고 그 돈 지금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보험이 괜히 보험이겠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이지. 보험 든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으니 넌 그냥 받기만 해. 본인의 사망보험의 보험 비용도 시모가 부담하겠다고 하시니 저는 일단 시모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시모가 제게 그런 말을 했던 것도 잊고 지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조카까지 돌봐야 하니 그런 일들을 마음에 담아둘 만큼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죠. 남미로 가버린 남편은 정말로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먼 곳으로 가버려서 1년에 한 번도 한국에 오지 못할 때도 있었죠. 2,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던 남편은 한국에 올 때마다 저와 한 걸음 더 멀어져 있었고 자신의 아들과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상처만 쌓여가는 긴 시간이 흘러 남편은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참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남편은 우리 식구들 사이에 쉽사리 끼지 못하는 거였죠. 훌쩍 커버린 남편의 조카도 남편보다 저를 더 좋아하고 따랐고 10살이 된 아들은 아빠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미운 마음을 접어두고 남편을 챙기려고 최대한 살갑게 남편을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후 첫 가족 식사 시간에 제가 애교 섞인 말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없는 동안 침대 작은 사이즈로 썼었는데 당신 돌아왔으니까 큰 사이즈로 침대 바꿔야겠다. 여보, 우리 내일 같이 가구점 가서 침대 사자. 더 큰 걸로 바꾸지 말고 작은 걸로 하나 더 사서 침대 따로 쓰는 게 어때? 에이, 여보, 침대를 왜 따로 써? 10년 동안이나 떨어져 지냈는데 이제는 좀 붙어 지내야지. 10년 동안 혼자서 자서 그런지 혼자 자는 게 더 편해서 그래. 나 당신이랑 같이 자는 거 불편해. 그리고 당신도 혼자 자는 게 더 편하잖아. 괜히 노력하지 말고 우리 살던 대로 살자.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모는 들고 있는 숟가락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너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데 넌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10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사이가 어색해진 건 이해한다만 그렇게 됐으면 너도 노력을 해야지. 왜 네 철을 밀어내기를. 저 이 사람이랑 1년도 같이 제대로 못 살아봤어요. 10년 만에 같이 살게 됐는데 당연히 불편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만 생각하는 건 여전하시네요. 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편들기엔 너는 너무 못났다. 그럼 저 이 집에서 나가요? 이 사람이랑 애들이랑 어머니 넷이 원래 살던 대로 살 수 있게 제가 나가줘요. 그 순간 남편은 10살 된 아들보다도 더 어려 보이고 철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모의 말에 대충 알겠다고 대답을 하면 될 것을 끝까지 시모에게 달려들어 대드는 모습이 눈꼴 사나웠어요. 아들 보긴 미안하고 남편을 한심하게 보고 있는 남편 조카에게도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다투고 있는 시모와 남편을 말리려고 하던 중 시모가 갑자기 뒤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시모를 응급실로 옮긴 후 응급조치를 취하고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입원 중 추가적인 검사에서 시모에게 위암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위암 2기라는 말에 남편은 갑자기 바닥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저 때문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된 거 다 제가 못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될 동안 저는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어머니한테도 준아 엄마한테도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와 시모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남편은 180도 달라졌어요. 시모가 위암에 걸린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후회하고 있었죠. 남편은 10년 동안 가족들한테 못했던 것들을 그때부터 잘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달라지기 위해 노력해주는 남편 덕분에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시모는 위암을 잘 이겨내어 수술도 잘 마치고 5년 후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다시 함께 지내게 10년 동안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만큼 가까워지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디다 내놔도 부부 같아 보일 정도로는 가까워지게 되었죠. 남남 같았던 남편과 아들 사이도 제법 부자로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10년 후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남편을 원망하던 시모는 아들 바보가 되었고 남편의 조카는 저를 따라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죠. 그리고 저희 아들은 할머니와 엄마에게 효도를 하겠다며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당당히 약대에 떡 하니 붙어주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살았던 10년을 보상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어딘가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딱 10년이 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암 완치 판정을 받았던 시모에게 다시 암이라는 놈이 재발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한 번 이겨낸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번에도 분명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갈 때가 됐나 보다. 그 무시무시한 암을 한 번 떼어냈는데도 또 생기는 걸 보면 내 명이 다 된 게 분명해. 지난번과는 다르게 시모는 암을 이겨낼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죽어가는 노인네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그리 애쓰는 것도 보기 좋지 않아. 내 몸도 이미 고장날 대로 고장나서 항암 치료 받는 게 더 힘들지도 몰라. 그러니 너네도 괜히 시간이랑 돈 써가며 나 고칠 생각 마라. 어머니 아직 정정하셔서 분명 이번에도 이겨내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 감정 맡아서 할 테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이번에도 남편은 시모 앞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이전에 시모가 위암에 걸렸을 때 오열하는 남편을 보며 10년 동안 시모 속을 썩이긴 했어도 효자는 효자구나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대한민국이 있던 효자였습니다. 시모 간병을 하겠다던 남편은 정말로 시모가 항암 치료로 입원을 해야 할 때마다 휴가를 내서 직접 시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일에 집중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 그리고 지연이랑 두나나 챙겨줘.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잘 모실게. 내가 이번에도 또 당신 고생시키면 사람이 아니야. 아픈 시모를 전담으로 맡아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고대하던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치료가 장기간으로 이어지자 남편도 지쳤는지 몇 달 후 제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간병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내가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런지 금방 지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당신만 허락해준다면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쉬고 올까 하는데 그래도 될까? 제주도라니? 갑자기 웬 제주도야? 요즘 사람들 제주도에 한 달 살이 하면서 쉰다면서? 회사 애들 말 들어보니까 그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던데 나도 이왕 쉬는 거 공기 좋고 바다 보이는 곳에서 좀 쉬고 싶어. 당신도 간병 해봐서 알잖아. 간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신도 지칠만 하지. 알겠어. 이왕 쉬는 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쉬고 와. 남편이 많이 지쳐 보이기도 했고 주변에도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저는 한치의 고민과 의심 없이 남편이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러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침 방학 기간이기도 했고 남편에게 휴식의 시간을 당연히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제주도로 떠나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모와 병원에 있는데 조카가 절 따로 불러내며 비행기 티켓을 건네주었습니다. 승모, 삼촌 있는 제주도 가서 같이 쉬고 와요. 승모도 그동안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 삼촌이랑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할머니는 제가 모실게요.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너희 삼촌 혼자 쉬고 싶어서 내려갔는데 내가 따라 내려가도 될지 모르겠다. 삼촌도 승모랑 같이 시간 보내면 좋아하실 거예요. 두 분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아시겠죠? 생각지도 못한 남편 조카의 제주도행 티켓 선물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 몰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가 내려가기 전주에 아들이 남편이 있는 제주도로 다녀왔기 때문에 남편이 머무는 숙소 위치와 숙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완벽하게 비밀스럽게 내려갈 수 있었죠. 이 기회에 남편과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설렘을 가득 안고 남편이 지내는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독채 펜션인 남편 숙소 마당에 낯선 여자 옷이 빨래로 널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제가 잘못 찾아온 줄 알고 한참을 허둥지둥했지만 남편 옷으로 보이는 빨래들도 널려있는 걸 확인하고 남편이 지내는 숙소임을 확신했습니다. 심장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진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비어있어 보이는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소 안에도 남편 짐과 낯선 여자의 짐이 나란히 놓여있는 걸 확인했고 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온몸을 떨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당에 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무슨 정신이었는지 저는 제 신발과 저의 짐 그리고 제 몸을 거실 옷장으로 숨겨버렸습니다. 남편과 낯선 여자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도 했고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들켜서는 안 될 것 같아서였죠. 제가 몸을 숨기자마자 숙소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둘은 누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케이크와 술을 깔고 엉덩이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옷장 문틈 사이로 그 둘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땀이 온몸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가관인 건 그 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둘이 나는 대화였어요. 나는 당신 너무 아프다고 해서
우리 20주년 축하도 못하고 그냥 보내버려야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하기는 했지만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한테 1순위는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아니고 당신이라는 거 잊었어? 우리 20주년 완벽하게 보내려고 내가 몇 달 고생해서 어머니 감동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일은 잊어줘. 그 일은 정말 미안해. 그 둘이 케이크와 술을 준비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만난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년 전이면 정확히 남편이 남미로 장기 출장을 갔던 해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20년 전 남미에서 처음 만났다는 말이 되는 거였죠. 다리에 힘이 풀려갔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그 둘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나저나 자기 몇 달 동안 어머니 옆에서 간병했는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말은 좀 꺼내봤어? 아직 말도 못 꺼냈어. 아무리 그래도 아픈 어머니한테 내가 쓴 상속포기각서 취소해달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내가 몇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시니까 나한테 뭐라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참 어리석었어. 어머니한테 당연히 재산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상속 포기각서를 써버렸으니. 자기 탓하지 마. 나랑 같이 살려고 그런 선택을 했던 거잖아. 그리고 당신 와이프가 아무리 당신 어머니한테 잘해도 자식은 당신이야. 당신 어머니 재산은 당연히 당신이 받아야 돼. 두 사람은 저 몰래 제주도에서 20주년 축하기념 한 달살이를 하는 것에 모자라 위암에 걸려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시모의 재산까지 탐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옷장에서 뛰쳐나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았고 그 둘의 대화는 끊기지 않고 이어져 그들의 대화를 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무도 모르게 잘 처리할 수 있겠어? 당신 와이프도 똑똑하고 당신 아들이랑 조카도 똑똑했어. 당신을 가만두겠냔 말이야. 자기들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뭐 어쩔 거야. 애들 엄마 앞으로 돼 있는 우리 어머니 사망보험 수령자 명의는 보험사 통해서 몰래 바꾸면 되고 상속포기각서도 변호사 잘 꼬셔서 없애면 돼. 차근차근 준비 중이니까 당신은 기다리기만 해. 그것만 무사히 잘 끝내고 애엄마랑 이혼도장 바로 찍어버릴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두 사람은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두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 둘은 거실에서 둘만의 축하 파티를 벌인 후 술에 잔뜩 취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그곳에서 빠져나와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이 20년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모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사실도 모두 알게 되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슬프거나 속상하거나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 머리를 굴려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의 시조카와 상의를 하고 싶어 시조카를 불렀는데 시조카가 준하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누나한테 무슨 이야기 하려고 불렀는지 알고 따라왔어. 나 사실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아빠가 다른 여자랑 지내는 것 같은 흔적을 발견했었거든. 그래서 아빠 몰래 이거 가져왔어. 아들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자기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주도에서 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야. 엄마가 이혼하는데 도움될 것 같아서 빼왔어. 엄마의 이혼을 도와주기 위해 가져왔다는 아들의 말이 굳건하던 제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속절없이 흘렀죠.
아빠가 딴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한테 말을 해줘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어. 그리고 엄마가 제주도 간다고 했을 때 그때쯤이면 그 여자는 당연히 제주도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아빠가 아직도 제주도에서 그 여자랑 있는 줄 알았으면 엄마를 제주도에 보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미안해, 엄마. 아들이 남편을 보러 제주도로 내려갔을 때 남편은 아들에게 상간녀를 들키지 않기 위해 나름 숨기는 노력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이 한번 들킬 뻔했으니 당연히 상간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제주도에서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아들에게 들킬 뻔했음에도 제주도에서 계속해서 그 상간녀와 한 달 살이를 하다 저에게까지 들켜버리게 되고 만 거예요. 아들과 한참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시조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숙모, 절대 고민하지 말고 삼촌이랑 이혼해요. 20년이면 삼촌은 그냥 한평생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예요. 틀린 말 하나 없는 시조카의 말에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조카는 제게 남편을 버리고 우리 식구끼리 도망가자고 했어요. 숙모, 저희 부모님 앞으로 아파트 하나 있는 거 알죠? 저 성인 되자마자 제 명의 된 아파트 말이에요. 저 독립하려고 그 집 비워뒀는데 할머니 아파서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삼촌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전에 우리 식구들 거기로 이사가요. 삼촌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찾지 못하게 아예 사라져버리자고요. 할머니 병원도 그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요. 남편이 우리를 찾지 못하게 완벽하게 사라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남편을 버리자는 시조카의 말과 저를 설득시키는 아들 때문에 저는 그 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2주 전 저희는 짐을 다 빼고 시조카 명의 아파트로 짐을 옮겼고 시모의 병원도 남편이 찾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저도 학교에 휴직기를 내고 숨어버렸어요. 마침 대학생이던 아들도 방학이라 남편은 그 어디에서도 저희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죠. 2주 후 예상대로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저희들에게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한 달을 넘게 남편을 피해 다니다 남편과 끝낼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아들과 시조카와 함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희를 보자마자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집을 비우고 왜 어머니 병원을 옮기고 사라진 거냐고. 전화는 왜 또 안 받는데? 단체로 미치기라도 한 거야? 미친 건 당신이 미쳤지.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소리를 질러? 당신이 그럴 자격이나 있어? 20년간 나랑 우리 가족을 속이고 딴 여자랑 붙어먹고 산 건 생각도 못하고 지금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정말 우리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래. 무슨 소리야? 내가 20년간 다른 여자랑 붙어먹고 살았다니? 당신 지금 나를 불륜남으로 몰아가는 거야?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대답 대신 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하나 켠 뒤 남편에게 건넸어요. 그 영상 안에서는 남편의 목소리와 상간녀의 목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도 함께 남편에게 보여주었죠. 영상과 사진을 본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죠. 저희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남편도 따라 일어서더니 제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외로워서 잠깐 실수를 한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남미가 얼마나 살기 외로운 곳인지. 처음 남미 갔을 때 너무 외로워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랑 2번 연락하면서 지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나는 정말 내 외로움 달리려고 잠깐 만난 거야. 그 사람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야. 웃기고 있네. 당신한테는 20년이 잠깐이니? 1년 장기 출장 갔다 오고 난 후 남미로 완전히 갔다고 했을 때 난 정말 당신이 미친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 그때 당신이 왜 그랬는지. 남미에서 그 여자랑 살고 싶어서 남미로 갔던 거였어. 당신이랑 그 여자 소원대로 앞으로 남은 인생 평생 둘이 같이 살게 해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봐. 어머님이랑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고. 시모도 몸이 아프고 하니 남편에게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못하겠다며 내 앞으로 되어있는 시모의 사망보험 하나 정도는 자기 앞으로 돌려놔야지만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이혼 소송 과정 중 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시모가 돌아가시기 전 남편을 제외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내 죽고 내 장례식장에 그놈의 새끼 못 오게 해라. 내 장례식장에 오겠다고 징징거려도 경찰을 불러서라도 못 오게 해. 그놈의 새끼가 내 영동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하니 이 치가 다 떨린다. 시모는 조강지처인 저를 두고 20년간 뒤에서 몰래 바람을 피운 자신의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신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고 남편은 시모의 유언대로 장례식장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식구들뿐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친척들이 남편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기 때문이었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서성이는 남편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머저리 같은 놈아, 네가 선택한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널 낳아준 엄마 임종도 못 봐. 그렇게 자식처럼 아꼈던 지연이 앞길도 못 볼 거고, 그리고 우리 준아도 못 볼 거야. 내가 널 지옥으로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가족 모두가 널 용서하지 않는 거야. 넌 그렇게 외롭게 살다 죽겠지. 그리고 지옥이나 가버려. 남편은 제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속 시원한 복수로 그를 바닥으로 보내진 않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지옥으로 보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편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장례식장 밖에서 3일 내내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구했어요. 남미에서 10년 그리고 한국에서 10년 총 20년 동안 저 몰래 돌집 살림을 하고 살았던 그 인간을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 지은 후 저와 아들 그리고 남편의 조카까지 저희 셋은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서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조카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기가 막힌 사연으로 인해 남편 조카 결혼식 혼주석에는 저만 앉게 된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저만 혼주석에 앉는 것이 그럴만도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욕을 할까 미리 걱정이 되기도 한답니다. 저도 참 겁쟁이지요. 저희 식구들은 현재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귀농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상간녀랑 헤어지고 술에 쪄들어 살고 있다는 소리도 간간히 들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든 이제 제 알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시조카 결혼식이 걱정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떠신가요? 남편의 조카 결혼식에 저만 혼주석에 앉아도 괜찮겠지요? I have a new challenge. I'm related to I want to get in line before all those people who are just standing there acting dumb. Me.